어머님은 이런 거 안 드시잖아요. 라면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20년 넘게 설거지와 품팔이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으며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사는 아들 집을 찾아간 그날, 며느리는 방향제를 뿌리며 시골 냄새 난다고 했고 식탁에는 라면 한 그릇만 놓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0억이라는 엄청난 보상금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부랴부랴 무릎을 꿇고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차로 1시간은 더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박선주는 남편과 함께 15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6시가 되기 전에 논으로 나가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죠. 손은 이미 오래전에 굳은 살로 뒤덮였고 겨울이면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히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고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면소재지에 농자재를 사러 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달려온 트럭에 치였습니다. 선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23세 결혼해서 15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상 마주하고 저녁에 막걸리 한 잔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던 그 사람.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선주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선주야, 네 여보, 말하지 마세요. 힘 빼지 말고. 선주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의 눈빛은 흐려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올 거야. 많진 않아도 5천만 원은 나올 거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그냥 들어. 꼭 들어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시골에선 땅이 전부야.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 하지만 땅은 달라. 땅은 배신하지 않아. 여보, 보험금 나오면 그 돈으로 논을 사. 우리 논 옆에 있는 김씨네 땅, 그거 팔려고 내놨잖아. 그거 사.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땅은 팔면 안 돼. 절대로. 애들이 뭐라 해도 지켜. 알았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만 말해요. 제발.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며 선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조문을 했지만 선주는 제대로 인사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목소리는 쉬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5살 아들 지훈이는 상주로 앉아 절을 받았고 12살 딸 서연이는 엄마 곁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두 끝낸 뒤 선주는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보험금은 정확히 5,200만 원이 나왔어요. 선주는 그 돈을 들고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 논 아직 안 팔렸어요? 아, 선주 씨. 그래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선주 씨가 왜요? 그거 내가 살려고 하는데 얼마에 파실 건가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5천에 내놨는데요. 그런데 선주 씨, 돈이 어디 있어요? 보험금 나왔어요. 그걸로 살 거예요.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선주를 바라봤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돈으로 빚부터 갚고 애들 학비에 쓰고 당장 급한데 쓸 텐데 논을 산다니요. 선주 씨 생각 좀 더 해보세요. 땅은 나중에 사도 돼요. 지금 사야 해요. 우리 남편이 그러라고 했어요.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결국 선주는 그 논을 샀어요. 4,800평 규모의 논. 마을에서는 모두 혀를 찼습니다. 과부가 돈을 물쓰듯 한다. 애들 키워야 하는데 땅을 사다니 정신이 있나? 하지만 선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지키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선주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논을 관리하기 위해 품팔이를 나갔어요. 남의 집 모심기를 도와주고 추수를 도와주고 겨울이면 김장을 담가주러 다녔습니다. 하루 품값은 5만 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서 받는 돈이었어요. 선주는 그 돈을 모아 쌀을 사고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겨울밤이면 선주는 홀로 부엌에 앉아 김장김치를 버무렸어요. 언 손으로 배추를 주무르면 손가락 끝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김치를 팔아야 다음 달 전기세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선주는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 말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겨울바람만 쌩하니 창문을 흔들 뿐이었어요. 선주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눈물이 김치 속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닦을 새도 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선주는 남편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두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남편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새벽 4시면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밥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15살 지훈이는 고등학교 2학년, 12살 서연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특히 지훈이는 반에서 늘 1등이나 2등을 다투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전교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선주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아들의 손에서 상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전교 1등, 박지훈이라고 적힌 상장. 선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잘했다, 지훈아. 정말 잘했어.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수 있대요. 선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곳은 이 시골 마을에서는 꿈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가 뭐든지 할 테니까. 선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선주는 부엌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책값.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서연이가 선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빠 공부 잘하잖아요. 그래, 서연아.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오빠만큼 머리가 안 좋으니까.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선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도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반에서 늘 5등 안에는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주는 아들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들이 공부를 해야 집안이 일어선다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지훈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로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한다며 선주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선주 씨, 아들 잘 키웠네요. 이 동네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간 게 몇 년 만인지. 과부 서름도 이제 다 끝났네. 아들이 출세하면 호강할 일만 남았지. 선주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1년에 800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보내야 했습니다. 선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논을 팔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면소재지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설거지 일자리를 구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130만 원. 거기에 주말마다 품팔이를 나가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6시에 집을 나서 식당으로 갔어요. 설거지통 앞에 서면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접시를 닦다 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지훈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죠? 그럼 지훈아, 너는 공부 잘하고 있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어요? 선주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전화를 끊고 나면 선주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잔고는 늘 빠듯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점심은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식당에서 남은 밥을 얻어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시간 서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대학에 갈 성적이 되었지만 집안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취업할게요.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선주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오빠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서연이는 면소재지에 있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의류 공장이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서연이는 공장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자취를 시작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서연이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남은 돈 중에서 50만 원은 꼬박꼬박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이가 집에 들렀을 때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이게 뭐니? 월급이요. 50만 원이에요.
엄마 쓰세요. 선주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손을 잡아보니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서연아, 내 돈은 내가 써야지. 괜찮아요. 저 공장에서 밥 먹으니까 돈 쓸 데도 없어요. 그리고 오빠 등록금에 보태세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선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20살도 되기 전에 화장품 하나 사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선주는 전화로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혼자 살면서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공장 가까워서 출퇴근도 편하고 원룸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니? 월세 내고 밥 먹고 그래도 남아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선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꼭 보답할게. 꼭. 한편 서울에서 지훈이는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주말이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는 점점 집에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전화는 2달에 한 번으로, 나중엔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명절이 되어 지훈이가 집에 내려왔을 때 선주는 기뻐하며 밤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저 약속이 있어서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선주는 아쉬운 마음을 숨기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지훈이가 떠난 후 서연이가 엄마 곁에 다가와 앉았어요. 엄마, 오빠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야. 선주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선주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품팔이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선주는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자동차 회사 전략기획팀에 입사했어요. 선주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설거지통 앞에서, 논밭에서, 공장에서 흘린 땀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지훈아,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잘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입사 후 3년이 지났을 때 지훈이는 대리로 특진했습니다. 보통 4년은 걸리는 승진을 3년 만에 이뤄낸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선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선주 씨 아들 대기업에서 벌써 승진했다며? 정말 대단하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아들이 잘 되면 그게 복이지. 하지만 정작 지훈이는 점점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석 달에 한 번 하던 전화는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선주는 아들이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회사에 다니니 당연히 바쁘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해 가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뭐라고? 결혼? 선주는 깜짝 놀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네, 올 겨울에 결혼하려고요.
다음 주말에 여자친구랑 인사하러 갈게요. 그래, 그럼. 근데 신부는 어떤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고 같은 회사 다녀요. 일주일 후 지훈이는 약혼녀 세연을 데리고 시골집에 왔습니다. 세연은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하얀 피부에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은 잡지 모델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높은 구두를 신은 그녀는 선주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세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선주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왔지만 세연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선주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지훈과 세연은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선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날 선주는 서연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선주는 옷장에서 제일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10년 전 동네 잔치 때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나은 옷이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선주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하얀 꽃으로 장식된 통로, 양복 입은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선주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이 선주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여기 있는 게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선주는 며느리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지훈의 장인어른은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장모님은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시골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사돈댁의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피로 연장 구석에 앉아 있는데 신부 쪽 하객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신랑 어머니래. 아, 시골에서 오신 분? 한복이 좀 낡아 보이네. 선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음식을 먹으려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선주는 일찍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혼 후 지훈이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가격이 10억이 넘었어요. 선주는 그 금액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엄마 대출 받아서 샀어요. 회사 다니면서 갚으면 돼요. 그래도 10억이나 되는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걱정 마세요. 지훈이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선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해 설날 선주는 며느리와 아들이 시골집에 내려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이와 세연은 설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점심을 먹자마자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가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선주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세연은 선주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요즘은 시골 냄새가 옷에 배면 세탁 맡겨도 안 빠져요. 그 말을 들은 선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2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음 해 설날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올해는 처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내년에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주는 부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이가 엄마 곁에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끼리 먹어요. 그래, 서연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오빠도 바쁘잖아요. 서연이는 밝게 웃었지만 선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명절 하루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서러웠어요. 그 후로 지훈이는 명절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선주는 아들이 바쁘다고, 서울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선주는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지훈이를 잘못 키운 걸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오빠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으면. 선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오빠는 오빠 인생 사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답게 사세요. 그래, 그래야지.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품팔이를 나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는 점점 작아졌지만 마음 한구석의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여전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집을 나서면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해 봄,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선주가 설거지통 앞에서 접시를 닦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물기 가득한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주 씨 맞으시죠? 여기 면사무소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박선주 씨 소유하고 계신 논말입니다. 거기가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선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도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부에서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설명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있으니 꼭 오셔야 해요. 보상이요? 네, 자세한 건 설명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주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신도시 개발, 토지 보상?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주 씨,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식당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면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무슨 일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선주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다 드러난다. 선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일단 설명회에 가서 정확히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 선주는 혼자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식당에 하루 휴가를 내고 버스를 타고 면소재지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씨, 이 씨, 최 씨. 모두 논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공무원이 앞에 나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떠올랐어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이 지역의 토지가 수용됩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되며 대략 평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당 300만 원. 선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가진 논은 4,800평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300만 원 곱하기 4,800. 144억. 500만 원이면 240억. 선주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 눈앞에 있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선주는 공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제 논은 정확히 얼마나 나올까요?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선주 씨 땅은 위치가 좋아서 평당 4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00만 원요? 네, 역 근처라서 프리미엄이 붙어요. 정확한 건 감정평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대략 190억에서 200억 사이로 예상됩니다. 선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면사무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선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선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다 드러난다. 선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지훈이에게도 서연이에게도.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는. 집에 도착해서 선주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니, 지금 준비 중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선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세연의 차가운 눈빛도 떠올랐어요. 그들이 보상금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진심으로 기뻐할까? 아니면 돈을 탐낼까? 그리고 서연이는, 착한 딸 서연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선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설거지통 앞에 서서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 생긴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손은 차가운 물에 담가야 했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선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거지통 물에 비친 선주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면사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주 씨 감정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보상금은 정확히 200억 원입니다. 200억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서류 작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고 선주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0억? 그 숫자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선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지훈이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의 이름도 보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엄마일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선주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논으로 향하는 길.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논 한가운데 서서 선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땅, 남편이 지키라고 했던 땅, 그 땅이 이제 선주의 인생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선물이에요. 이제 알아볼게요. 우리 아이들의 진심을. 선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각오와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주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라한 차림으로 아들을 찾아가 보기로, 그리고 딸도 만나보기로, 그들이 가난한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돈을 보는지, 누가 사람을 보는지. 보상금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초라한 차림으로, 가난한 시골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토요일 아침, 선주는 옷장에서 제일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점퍼였어요. 소매 끝은 헤어졌고 지퍼는 고장나서 안전핀으로 고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바지도 색이 바래고 무릎 부분이 닳아서 얇아진 것을 골랐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시골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선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200억이 있건 없건 40년 넘게 농사짓고 설거지하며 산 여자였으니까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담근 고추장과 된장을 담은 항아리였어요. 무거웠지만 선주는 꼭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선주는 서울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과 화려한 상가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선주는 그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선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갈 때 경비원이 선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아, 나야. 시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은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화장한 얼굴, 단정한 머리. 하지만 그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오신다는 연락을 주셨어야죠. 미안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선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선주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보며 움찔했습니다. 어머님, 거실 한쪽에 앉으세요. 곧 아이 과외 선생님이 오세요. 세연은 선주를 소파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방향제를 뿌렸어요. 시골 냄새가 좀 나서요. 양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주는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냄새난다는 말, 며느리가 자신을 불결하게 여긴다는 뜻이었어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선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항아리가 무거워서 다리가 저렸지만 내려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세연은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선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큰 텔레비전, 고급스러운 소파,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모든 게 선주의 시골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횟집에서 포장해온 방어회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우리도 준비할 수 있게.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반가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선주는 일어서서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지훈이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엄마, 옷에서 냄새나요. 샤워는 하고 오셨어요? 그 말에 선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샤워하고 왔는데, 그래도 시골 냄새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지훈이는 무심하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주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물을 삼켰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연은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방어회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하지만 선주 앞에는 라면 한 그릇만 놓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안 드시잖아요. 지금 밥이 없어서 라면 끓여드렸어요. 세연의 말은 정중했지만 선주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에게는 라면 한 그릇. 선주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라면 국물이 입안에서 쓰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 내일 약속 있어서요. 오늘은 일찍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8시였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는 오늘 밤에 돌아갈게. 네? 밤에요? 그냥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세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엄마는 익숙한 데서 자는 게 편해. 선주는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왔던 보자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고추장이랑 된장이야. 맛있게 먹어. 아, 네. 고맙습니다. 세연은 보자기를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선주의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서 선주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설거지를 하고 품팔이를 나가고 손이 트도록 일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말과 냉대뿐이었습니다. 선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선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선주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22살에 낳은 아들, 첫눈에 반한 그 작은 얼굴, 밤새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더럽게 여기고 냄새난다고 하고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게 했습니다. 선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이라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선주는 멈칫했습니다. 서연이도 혹시 자신을 이렇게 대할까? 가난한 엄마를 부끄러워할까?
아니야. 서연이는 다를 거야.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서연아, 엄마야. 지금 뭐해? 저 원룸에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가 지금 서울인데 들러도 될까? 당연하죠. 주소 보낼게요. 빨리 오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선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 작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어요. 서연이의 원룸은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좁은 문이 보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바로 열렸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선주를 안았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선주는 딸의 품에 안겨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선주는 딸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원룸. 6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넓고 화려한 집보다 100배는 더 따뜻했어요. 서연이의 원룸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창문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주와 서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의 사진, 어린 시절 지훈이와 서연이의 사진. 엄마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서연이는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어요. 선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넌 이렇게 먹고 살리? 괜찮아요. 공장에서 점심 먹으니까 저녁만 간단하게 먹으면 돼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선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엄마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서연이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선주는 종이컵을 손에 쥐고 한 모금 마셨어요. 달지도 쓰지도 않은 평범한 보리차였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빠네 갔다 오셨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갔다 왔어. 오빠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더라. 집도 좋고. 선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서연이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저 엄마 딸이잖아요.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냄새난대. 네. 내 오빠랑 올케가 그러더라. 시골 냄새 난다고. 샤워하고 왔냐고.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녁은 라면 한 그릇 주더라. 자기들은 비싼 회 먹으면서 엄마가 20년 넘게 설거지하고 품팔이해서 지훈이 대학 보냈는데 이제는 엄마가 더럽대. 선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교양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서연이는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선주는 겨우 진정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내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네. 괜찮아요. 엄마도 사람인데 울 수도 있죠. 서연이는 티슈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꺼냈어요. 엄마, 배고프시죠? 계란말이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먹을 거 아까운데. 엄마, 저 배불러요. 공장에서 저녁 먹고 왔어요. 서연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장은 점심만 제공했고 서연이는 저녁을 굶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계란 4개를 모두 깨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계란이 지글지글 익어갔어요. 서연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란을 말아 올렸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계란말이가 접시에 담겼어요. 엄마 드세요. 너도 같이 먹자. 저 배불러요. 엄마 드세요. 선주는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아들 집에서 먹은 라면보다 100배는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서연아. 내가 해준 거라 더 맛있어.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제가 더 좋아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주는 계란말이를 먹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서연이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뺨이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서연아, 너 살 빠진 거 아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는 웃었지만 선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좁은 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옷장에서 담요를 꺼내 엄마에게 덮어주었어요.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아니야, 엄마가 바닥에서 자야지. 안 돼요. 엄마는 침대에서 주무셔야 해요. 서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주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이는 바닥에 얇은 매트를 깔고 누웠어요. 선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자니? 아니요, 엄마. 안 잤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오빠만 챙기고 너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잖아.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일어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넌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잖아. 엄마, 저는 제 인생이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서연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오빠는 오빠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요. 그래도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서연이의 말에 선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서연아. 고맙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따뜻했어요.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웅크리고 자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선주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딸에게 담요를 더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있던 10만 원을 꺼내 서연이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쪽지를 하나 꺼내 적었습니다. 서연아, 맛있는 거 사 먹어. 엄마가 사랑해. 선주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서연이의 방이 보였습니다. 선주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내 인생을 바꿔줄게.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선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의 불꽃이었어요. 선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돈만 보는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선주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하는 동안 선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거리는 분주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주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차례였어요. 남편이 남긴 땅, 그 땅이 선주에게 준 선물. 이제 그 선물로 진짜 가족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선주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으며 선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면사무소 직원 한 명이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가면서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 참. 박선주 신혼 아시죠? 그거 신도시 보상금 나온다던데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식당 주인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200억이래요. 평당 400만 원씩 받는데요. 뭐라고요? 200억? 식당 주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선주는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박 난 거죠. 신도시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면사무소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선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주의 집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200억이래. 과부가 갑자기 부자 됐네. 평생 고생하더니 복 터지는구나. 선주는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선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가 문을 열자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세연이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급히 달려온 듯 했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틀 전 차갑게 대하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세연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들어와. 선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소문 들었어요. 논 보상금 나온다면서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주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온대. 얼마나 나와요? 왜?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선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걱정돼서요. 돈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님, 그런데 200억이 맞아요? 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주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 200억 맞아. 순간 세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축하드려요. 지훈이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그런데 보상금은 언제 나와요? 세연이 물었습니다. 선주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달. 아, 그렇군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하는 빛이 역력했어요. 엄마,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투자도 해야 하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선주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이틀 전에 너희 집에 갔을 때 기억나니? 네. 엄마가 냄새 난다고 했잖아. 시골 냄새 난다고. 샤워하고 왔냐고.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연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라면 한 그릇 줬지. 너희는 비싼 회 먹으면서. 어머님, 그건. 세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주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만 있어.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선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20년 넘게 너희 아버지 보험금으로 논 사고, 그 논 지키려고 설거지하고 품팔이하고 살았어. 내 대학 등록금 대려고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어.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뭐라고 봤어? 가난하고 냄새나는 시골 늙은이. 그렇게 봤지?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선주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없을 땐 냄새난다더니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걱정한다고? 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주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선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꼴 보기 싫으니까. 지훈이와 세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선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그래도 저희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지.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엄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엄마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고?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돌아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돌아가라고. 내가 지금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선주는 돌아섰습니다. 지훈이와 세연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 선주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건지 선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 선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서연아, 엄마야.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네, 갈게요. 무슨 일인데요? 오면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선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쏘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선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에게 모든 걸 주기로.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대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선주는 논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땅. 이제 그 땅이 선주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려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선주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어. 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진짜 가족을 위해 선주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말 아침 서연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주는 일찍부터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내가 요즘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많이 먹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선주는 딸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주는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논 보상금 나온다. 네, 정말요? 서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200억? 200억이요?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꿈 아니에요? 진짜야. 다음 달에 돈 들어와.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이제 설거지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서연아. 네.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선주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20년 넘게 엄마를 위해 살았어. 공장에서 일하면서 매달 돈 보내주고 내 꿈도 포기하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넌 원래 커피 좋아했잖아. 카페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었어.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 꿈이었어요.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꿈. 엄마가 너한테 카페 하나 차려줄게. 네. 서연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작은 카페.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제 해봐. 엄마, 그런데 돈이. 돈 걱정하지 마. 5억 정도면 작은 카페 차릴 수 있잖아. 5억이요? 그래. 엄마가 5억 줄게. 내 카페 차려. 서연이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엄마가 미안하지. 진작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선주의 통장에 200억이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선주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지킨 땅 덕분이에요. 선주는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5억 원을 서연이에게 이체해줬어요. 엄마, 이렇게 큰 돈을. 받아. 내 거야.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이는 카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소재지 중심가에 작은 상가를 얻었어요.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서연이는 매일 공사장에 나가 인테리어를 지켜봤습니다. 선주도 함께 갔어요. 모녀는 함께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선택했습니다. 엄마, 여기 소파 놓으면 어떨까요? 좋겠다. 손님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겠어. 저기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 놓고요. 그래, 햇빛 받으며 커피 마시면 좋겠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2달 후 카페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카페 이름을 옹기라고 지었어요. 엄마, 이 카페 이름이에요. 옹기. 옹기. 왜 그 이름으로 지었어? 엄마가 제게 주신 따뜻한 마음이요. 그 옹기를 손님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선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픈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선주도 함께 카페에 있었어요. 서연이는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라떼 아트를 배워서 예쁘게 그림도 그렸어요. 서연아, 이거 정말 맛있다.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주는 가슴이 벅찼어요.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보람찼습니다. 오후 4시쯤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인상에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정성껏 커피를 내려 가져다 주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는데요? 어디서 원두 배우셨어요? 제가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독학으로요? 대단하시네요. 남자는 정민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근처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대리였어요. 저 이 근처에서 일하거든요.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정민우는 그날부터 매일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한 번, 퇴근길에 한 번, 서연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힘든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 네. 거래처에서 좀 까다롭게 나와서요.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쿠키예요.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서연이는 따뜻한 미소로 쿠키를 건넸습니다. 정민우는 그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정민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서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우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서연이는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선주에게 정민우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정민우 씨예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주는 그의 눈빛을 살폈어요. 맑고 진실했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우리 서연이랑 잘 지내요. 네, 어머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선주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주는 카페에서 서연이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서연아.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행복이야. 서연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간판에 붙은 옹기라는 글씨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이구나. 밤이 깊어갔지만 카페는 따뜻했습니다. 엄마와 딸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카페가 오픈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주는 면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박선주 씨, 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선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가 보였어요.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주는 홀로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 껍질은 거칠었지만 가지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었어요. 선주는 나무 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해요. 당신이 지은 집, 우리가 40년 넘게 산 집,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보내줄 때가 됐네. 선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선주는 서연이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면소재지 근처 전원주택 단지였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서연이가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좋네. 들어가 볼까?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거실은 넓었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엄마, 이 집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마음에 드는구나. 선주는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격은 5억 원이었어요. 선주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랑 서연이랑 같이 살 거야. 이 집에서, 엄마, 정말요? 그래. 우리 둘이 함께 살자. 서연이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오래된 집의 짐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남편이 쓰던 안경.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버릴까요? 서연이가 낡은 이불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버리지 마. 내 아버지가 덮던 거야. 그럼 가져갈게요.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주는 마당의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철거 전에 나무를 옮기기로 했어요. 조경업체에서 와서 감나무를 캐냈습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 나무는 제 남편이 심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잘 옮겨드릴게요. 감나무는 큰 트럭에 실렸습니다. 뿌리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선주는 나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으로 가요. 거기서 다시 뿌리 내려요. 다음 날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주는 멀리서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포크레인이 벽을 허물고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서연이가 엄마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끝났어. 선주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선주와 서연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였지만 집은 따뜻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나도 마음에 들어. 근데 엄마, 감나무는 언제 심어요? 내일 심자. 마당 한가운데. 다음 날 아침 조경업체에서 감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선주와 서연이는 함께 마당에 구덩이를 팠어요. 땀을 흘리며 삽질을 했습니다. 엄마, 여기 심을까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감나무를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선주는 나무 밑에 물을 주었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이제 여기서 뿌리 내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엄마, 나무가 웃는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야. 두 사람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아이고, 고마워. 들어와. 정민우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서연 씨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고른 집이야.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정민우와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선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서연 씨, 오후에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엄마도 영화 보러 같이 가실래요? 너희끼리 가렴. 엄마는 집 정리할 거야. 서연이와 정민우는 함께 나갔습니다. 선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가 문을 열자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세연이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왔니? 엄마 이사하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들어가도 돼요?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지훈이와 세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집 정말 좋네요. 그래. 엄마, 저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세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선주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너희가 진짜 반성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엄마는 아직 모르겠어. 엄마. 하지만 기회는 줄게.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진심으로 잘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엄마. 두 사람은 잠시 후 돌아갔습니다. 선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저녁 무렵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민우 씨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서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선주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주는 2층 작은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선주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살폈습니다.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작지만 생기 넘치는 잎이었습니다. 여보 봐요. 새 잎이 나왔어요. 이 집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선주는 감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선주의 얼굴을 비췄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진짜 행복한 시작. 선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선주의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옮겨 심은 감나무가 새 집에서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선주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봐요. 올해도 감이 열렸어요. 새 땅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요. 그동안 지훈이는 매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당 청소를 돕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이가 세연과 함께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드세요. 고맙다. 들어와. 세연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엄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세연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선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심인지 아직도 돈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가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빠와 올케가 보였어요. 오빠, 서연아,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서연이는 밝게 웃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힘들게 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지. 엄마 덕분이 뭐니? 아니에요. 엄마가 저 대학 보내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주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그만해. 이제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한테 상처 드린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시골 냄새 난다고 하고 라면만 드리고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선주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주는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너희들 다 들어봐. 네, 엄마. 엄마가 200억을 받았어. 그 중에서 서연이한테 5억을 줬고 집 사는데 5억 썼어. 나머지는 190억 정도 남아있어.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속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돈만 주는 게 상속이 아니야. 선주는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아, 엄마가 내게 물어볼게. 넌 왜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돈 때문이었어요. 엄마한테 보상금 나왔다는 소리 듣고 달려왔어요. 세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엄마, 지금은 달라요. 진짜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와요. 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후회돼서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돈 한 푼도 안 주셔도 돼요. 저 그냥 엄마 아들로 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아들로. 선주는 아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빛을 살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내게 줄 건 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엄마. 매주 한 번은 엄마 보러 와.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리고 서연이한테 잘해줘. 내 동생이잖아. 네, 당연히 잘할게요. 지훈이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오빠가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못해줬어. 괜찮아, 오빠. 선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엄마가 너한테 20억 줄게. 네. 지훈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20억이면 대출 갚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엄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해.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 알겠습니다, 엄마. 선주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미 5억 받았지?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더 줄게. 50억?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니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20년 넘게 엄마만 위해 살았잖아. 선주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변하지 않은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너는 그걸 보여줬어. 지훈이는 불만 없지?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선주는 혼자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섰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했죠? 제대로 나눠준 거 맞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선주야.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선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선주는 서연이와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오후 4시,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서연이는 바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서연 씨, 라떼 한 잔이요. 네, 곧 나옵니다. 선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딸. 행복해 보였어요. 정민우도 카페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앉아. 정민우는 선주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 서연 씨랑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좋지. 서연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 선주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선주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선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지훈이도 많이 변했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서연이는 행복해 보여요. 민우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여보, 우리 잘했죠? 당신이 남긴 땅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선주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었어요. 진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주는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 있는 선주. 그 옆에 서연이가 다가와 엄마의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행복해요? 그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선주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납니다. 선주는 가난할 때 곁을 지켜준 딸에게 진심을 보답했고 뒤늦게 돌아온 아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가려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상속은 돈이 아닌 변치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